네, 수험생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종합 관련 문제풀이 하다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역시 이어서 종합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487번부터입니다. 예, 한번 가시 먼저 볼게요. 예, 이육사 시인의 절정이라는 작품이고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많이 빠져있는데요. 그래서 이육사 시인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두셔야 되잖아요.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저항 시인이고요. 약간 강한 남성적 어조로 일제강점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많이 노래했던 작품입니다. 여기에서 교목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나무를 교목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를 감상을 하실 때 먼저 제목 같은 것을 보고서 추측을 해야 돼요. 교목, 큰 나무? 아, 긍정일 가능성이 크겠구나입니다. 한번 볼게요. 푸른 하늘 닿을 듯이 세월을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지 말아라. 이런 것들 명령형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뭐 해라 라는 것은 보통 긍정일 가능성이 큰데요. 봄도 꽃피지 말아라. 여기서부터 해석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봄, 꽃, 일반적으로 좋은 것인데 봄과 꽃이 피지 말라고? 왜 그러지?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푸른 하늘 닿을 듯이, 푸른 하늘도 보통은 긍정의 소재입니다. 세월을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제목을 항상 먼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거인 거죠. 교목이 푸른 하늘 닿을 듯이 우뚝 남아있어요. 하지만 어떻다? 세월에 불탔다. 그러면 여기서 세월에 불탔다라는 것은 일제강점기 어떤 억압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좀 난해한데요. 나중에 해석할게요. 낡은 거미줄 휘두르고, 거미집은 일반적으로 부정의 대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일제강점기 때 부정은요, 일본을 상징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교목이 낡은 거미집을 휘두른다 이기 때문에 내가 일제 탄압 따위 굴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 아니라, 뉘우침이 아니다니까요. 여기서 당당함의 태도 같은 거 읽어내셔야 되고요.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검은 그림자 역시 부정인 거 확 보일 거에서 검은 그림자 쓸쓸하다 있기 때문에 일제강점한 어떤 부정적인 상황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마침내 호수 깊이 거꾸러져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입니다. 예. 약간은 어려운 시인데요. 보통은 거꾸러지다가 부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목이 거꾸러진다? 굴복한다는 건가? 이렇게 해석하기가 쉬운데요. 이육사 시인은 웬만하면 굴복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극복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검은 그림자가 쓸쓸하며 깊이 거꾸러져서 바람도 흔들지 못하게 하겠다. 예, 나무에게 있어서 바람은 일반적으로 실현, 부정적인 세력인 거잖아요. 바람이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극복 의지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 것들 마저 해석을 할게요. 푸른 하늘 당연히 긍정이고요. 세월을 불탔다. 예, 교목이 겪는 어떤 시련 같은 거고요. 차라리 봄도 꽃피지 말아라.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봄이나 꽃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행복이잖아요. 근데 꽃피지 말아라 라는 것은 완전한 행복이 아닌 일시적인 행복, 즉 광복이 완전한 행복이 되는 거잖아요. 이육사 시에서는. 그래서 봄이나 꽃이라는 것은 광복 전에 누리는 일시적인 행복 따위는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고요. 낡은 거미집 같은 거는 딱 봐도 부정이고 보이니까 일절 해석했습니다.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뉘우침이 아니다. 끝없는 꿈길에 설레인다라는 것은 광복에 대한 설레임. 그렇기 때문에 혼자 광복에 대해서 설렘을 갖고 있지만 나는 그것에서 당당하다. 그리고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내가 차라리 호수 속 깊이 거꾸러질지라도 바람 따위가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극복 의지로 해석을 합니다. 예, 문제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갈게요. 가시 해석을 했었습니다. 가나다에 나타난 시적 화제의 공통점은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요. 예, 이육사의 교목은 약간 사전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민족의 현실대에 고발하고 있다 맞는 말이라고 해야겠죠. 대상이 시적 화제의 감정에 이입한다. 교목이 화자 자신을 설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즉 화자 자신을 교목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이입하고 있다 어느 정도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확 맞진 않지만 현실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인 거 맞죠. 주어진 상황을 자신의 운명만 받아들여 순응한다. 이육사, 윤동주, 한용운 이런 분들의 시는요. 웬만하면 순응으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극복 의지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4번을 제끼겠습니다. 한번 마저 볼게요. 그리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인다라는 것은 어떤 광복에 대한 설레임이라고 확인을 했었습니다. 기억 부분이요. 그래서 489번의 1번 독립을 위한 열정과 의욕을 함축한다. 맞는 말인 거 보이실 것입니다.
이제 나시 해석 들어갈게요. 김소월 시인의 접동새라는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은 488번에 여기 보기 부분 되어 있죠. 평북 박천의 진두강가에 부모와 소녀 9동생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도 흉폭한 계모가 와서 매일 10남매 구박했고 아버지도 뭔 짓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모 학대가 어쩌저쩌고 돼가지고 누나가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다. 그래서 누나는 계모가 무서 낮에 오지 못하고 남이 못 오자는 밤에 와서 동생들의 잠을 지키며 울었다. 예, 접동생 관련 설화 한번 읽어보시고요. 나시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접동, 아우랩이 접동입니다. 그래서 접동, 여기 부분은 의상어로 해석을 합니다. 접동새가 와서 접동, 울고 있다. 진두강 가랑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가라는 아까 설화에서 나온 공간적 배경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옵니다.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에 진두강 가랑가에 살던 누나는 을부더미 시세음에 죽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설화 내용인 거죠. 누나라고 불러보랴 오 불서러 시세음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주관적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라는 걸 보이실 거예요. 여기까지는 진두강 가랑가에 살던 누나가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다. 서럽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누나가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9이나 남아되는 오랫동상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야산경 남다자는 깊은 말면 이산저산 올마가며 슬피 웁니다. 그래서 누나가 접동새가 되어서 오랫동생을 못 잊어서 슬피 울고 있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 맞아볼게요. 예, 가나다의 시적 화제의 공통점인데요. 민족의 현실과는 상관이 없고 개인적인 노래라는 거 알겠죠? 누나 관련된 개인적인 노래. 대상에 대해 시적 화제의 감정이 이입하고 있다. 얘는 어느 정도 맞는 말로 볼 수가 있겠죠? 예, 접동새가 슬피 울고 있다. 현실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도 맞겠죠? 누나가 죽었으니까 당연히 부정적입니다. 문제 맞아볼게요. 나 부분 488번입니다. 보기는 나의 모티프가 된 설화의 내용이다. 보기를 참고하여 시인의 창작 과정을 추리한 것으로 적시하지 않은 것은 작품의 공간을 구체화하되 향토성이 느껴지도록 하다입니다. 그래서 진두강 가람가라는 말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어디 있냐? 진두강가. 그리고 시에서도 진두강이란 말이 나왔었던 거 아실 거예요. 그리고 보통 시에서 구체적인 지명이 나오면요 향토성을 획득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1번 맞는 말. 구체적인 첨자를 설정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독백적인 느낌이 들도록 하자인데요.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고 있는 부분은 없고요. 내가 우리 누나가 죽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독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품의 주제가 한의 정서인 거죠. 우리 누나가 시세움에 죽었다니까 한. 그래서 전통적인 민요가 정조가 나타나도록 하자입니다. 그래서 김소월 시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문복격인 거죠. 접동, 아우랩이 접동 이렇게 세 덩어리로 끊어있죠. 진두강 가랑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옵니다. 이렇게가 사문보, 이렇게가 사문보. 그래서 사문보는 보통 민요적 율격을 해석을 합니다. 김소월 시인의 특징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4번 누나는 시적 화자로 하여 의붓없는 시샘에 죽은 억울함과 남은 동생에 대한 그림이 잘 드러나도록 하자인데요. 화자는요 동생의 시선으로 서술되어 있어. 우리 누나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누나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동생의 입장에서 누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488번에 4번이고요. 480번 맞아볼게요. 니은 부분이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우리 누나가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다. 그리고 접동새 소리는 약간 구슬픈 소리야. 그래서 어떤 슬픔을 많이 상징합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인 거 확인하고요. 다시 앞에 가서 마저 해석할게요. 아리랑입니다. 이 씨의 사촌이 되지 말고 민씨의 팔촌이 되려무나. 그래서 그때 당시 명성황후에 대한 비판이 있는 거죠. 왕족인 이 씨보다 외척인 민씨의 팔촌이 권력이 더 세다라는 거. 아리랑 아라리오 여기 부분이 후렴구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랑 아라리오 별다른 뜻은 없고요. 아리랑 배띄어라 노다 가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난산 밑에다 장춘단을 짓고 군악대 장단에 받들어 총만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허울뿐인 군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적극적으로 어떻게 싸우는 것이 아니고 받들어 총만 하고 있는 당시
것이 군대에 대한 비판이에요. 아리랑 고개다 정거장 짓고 전기차 오기만 기다린다. 그래서 잘못된 개화에 대한 비판. 그래서 전기차가 개화를 상징하긴 하는데 고개에다가 정거장을 짓고 전기차 오기만 기다린다. 즉 민중 위한 개화가 아닌 잘못된 개화인 거죠. 문전의 옥토는 어찌 되고 쪽박의 신세가 웬 말인가. 문 앞에 기름진 땅은 어떻게 되고 쪽박을 차게 됐다. 이것도 역시 개화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에 신장로를 많이 깔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빼앗긴 농민들이 많았어요. 쪽박의 신세가 되었다. 요게 계속 나오네요. 밭은 헐려서 신장로 되고 집은 헐려서 정거장 되네. 그래서 그때 당시 시대를 반영한 민요가 되겠습니다. 문제 마저 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민족의 현실에 대해 고발하고 있다. 이거 맞는 말인 거죠. 감정이입은 없습니다. 현실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취하고 있는 거 맞죠? 일단 3번이 답이 됩니다. 수능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은 해석하기가 어렵죠. 그냥 이렇다는 거지. 이게 내 팔자니가 이렇게 살아야지, 극복해야지, 이런 두 가지 의식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다에서 끝이에요. 그래서 수능한다라는 말도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487번의 답 3번인 거 확인을 했고요. 489번 한번 볼게요. 디귿법은이 어떻게 되죠?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배띄어다 노다 가세인데요.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후렴구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은 되게 싫어요. 외척에다가 군대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개화 때문에 오히려 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리랑 배띄어다 놀다 가자. 후렴구는 굉장히 경쾌하고 신나는 거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 어울린다라는 말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89번의 답은 3번이고요. 라시 먼저 해석해 볼게요. 절명시입니다. 이 시를 쓰고서 실제로 자살을 하셨죠. 황현의 절명시. 그래서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는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와 짐승도 슬프이고 바다와 산도 찡그리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감정이입으로 문제 많이 나오죠. 새와 짐승도 슬피운다. 바다와 산도 찡그린다. 무궁화 세계는 이미 사라지고 말았구나. 그래서 무궁화라는 것이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유법으로 처리가 되고요. 가을 등불 안에 책 덮고 천고 지난날 생각하니 인간 세상에 글 아는 사람 노릇하기 어렵기만 하구나. 글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 지식인인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가 일본이 우리나라에 피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가 어떤 안 좋은 일을 겪었던 것을 다 살펴봤더니 지식인 노릇하기가 어렵구나 하면서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저항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소극적인 저항이죠. 구체적으로 싸우거나 이러진 않고 그냥 시를 쓰고 자살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항으로 해석하는 시도 견해도 있고요. 저항이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문맥에 맞게 잘 해석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지식을 조금 알면 현실에 대해 고발하고 있다 어느 정도 맞겠죠. 감정이입 맞고요. 현실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있지는 않지만 순응한다라는 말은 완전히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고요. 487번에 4번, 488번도 4번인 거 확인했고 489번이요. 리을, 국건 강도의 비극을 감정이입인 거 우리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답 나왔죠? 489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90번부터 한번 볼게요. 가시입니다. 어느 행상인의 안에 정읍사, 유일한 백지가요고요. 역시 중요한 작품을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달아, 높이곰, 도도샤, 머리곰, 비치옷이라 이런 거 다 여음구로 처리가 됩니다. 됐나요? 달아, 높이 도드시오. 여기서 달아는요, 달아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는 게 아니고요. 현대어로 해석할 때는요, 달님이시여 이렇게 극존칭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달님은 천상의 존재로서 내 소원을 들어줄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라고 나왔나요? 달님이시여 높이 돋으시어 멀리 비춰주십시오. 관련서나 알고 계시죠? 내 남편이 행상인으로서 행상을 나갔는데 소식이 없으니까 달님한테 기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고민하는 것은 강세전미사죠. 그래서 현대어로 해석할 때 높이 돋으시어 멀리 비춰주세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 부분
부분 달에 의탁하여 자신의 소망과 기여를 담아내고 있다. 1번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마저 해석할게요. 어기여 어강돌이 아으 다롱디리입니다. 후렴구는 해석 안 하고요. 저제 여러 신고요. 저제라는 것은 단어 조금 알아두셔야죠. 저자의 여다는 가다인 거죠. 시장에 가 계신가요? 남편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자는 시장이란 뜻인 거죠. 시장에 가 계신가요? 진데를 디디올 세라입니다. 롤 세라에서요. 리을 세라는 굉장히 중요하죠. 뭐뭐 할까 두렵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진데를 디딜까 두렵습니다 이기 때문에 이 진데라는 것은 뭔진 몰라도 어쨌든 부정적인 장소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내 남편이 진데를 디딜까 두렵습니다. 그러면 여성의 입장에서 남편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곳들 다 하면 되겠죠. 대상에 대한 화자의 원망은 아니에요. 대상에 대한 화자의 걱정이라고 해석을 하셔야겠죠. 원망은 아닙니다. 그래서 진데를 해석하기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뭐 여자가 있는 곳, 술과 도박이 있는 곳, 그리고 행상인이잖아요. 그래서 도둑을 만날까 이런 거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맞아볼게요. 어느에다 놓고시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느에다 놓아 두십시오. 무엇을 짐을 내려놓으세요 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행상인의 아내잖아요. 그래서 시적한 작가를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행상인의 아내라고 추측을 하는 이유가 시장이란 단어와 어디다 놓으십시오.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이 두 부분 때문입니다. 내 가는데 점그롤 세라, 리을 세라 또 나왔죠. 내 가는데 달이 저물까 두렵습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달은 생략이 되었다고요? 내가 가는 곳에 달이 저물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달과 관련해서 나와 관련해서 해석의 논란이 많이 있었었죠. 예, 문맥상 보면은 내 남편이 가는데 저물까 두렵습니다가 옳은 해석인데 내가 가는데 날이 저물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해석을 하기를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내가 곧 남편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남편이 가는 곳에 날이 저물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견해가 있었었고요. 그 다음 해석하는 견해가 나가 남편을 마중 나가는 거죠. 나가 마중 나가는 그 길에 달이 저물까 두렵다. 남편 마중 나가는데. 그리고 세 번째 해석은 뭔가요? 우리 부부. 예, 남편이 어쨌든 진대를 뒤져서 나쁜 일을 당하면 우리 부부의 인생에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부부의 가는 길에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두렵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예, 고전은 해석이 좀 여러 가지로 갈리는 거니까 대표적인 거 몇몇 개 조금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단 가시 해석 끝났고요. 가나다의 공통점 찾는 문제는 또 유년 시절에 대한 기억 전혀 없죠. 상황이 개선되리라는 기대도 없습니다. 지금 내 남편이 어디 있지? 걱정돼. 두려워. 에서 끝이지. 좋아질 거야. 돌아올 거야. 이런 말 없습니다. 대상에 대한 연모, 남편에 대한 사랑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 맞는 말. 자신의 일에 대한 회한인데요. 내가 그럴 걸,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러지 말걸.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가에서만도 답이 벌써 나오네요. 답은 일단 3번이 되겠습니다. 예, 다시 마저 해석할게요. 예, 충담사의 찬기파랑가 유명한 향가이죠. 예찬하다, 기파랑을 예찬하는 노래입니다. 신라시대의 화랑인 기파랑의 인품을 추모하는 노래입니다. 느껴본 바람에 이슬 밝힌 달이 흰 구름 쫓아 떠간 언저리에. 그래서 느껴건 바라본다. 흐느끼면서 어쨌든 기파랑이 죽었으니까 흐느끼면서 바라봤더니 이슬을 밝힌 달이 흰 구름 쫓아 떠가고 있는 거야. 창문 밖이요. 물에 가른 물서리에 기랑의 쯧, 여기에서 쯧은 모습이란 거죠. 기랑의 모습이요시 수풀이야. 즉 수풀이야. 수풀에서 기랑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풀은 긍정으로 해석을 하셔야겠죠. 이로 내럿 죄벽에입니다. 죄벽은 조약돌, 자갈로 또 해석을 하죠. 해석마다 약간 다른데요. 조약돌 또는 자갈이라고 할게요. 낭이여 지니더시온 마잠의 끝
빛을 존노라죠. 그래서 여기 부분에 시적 화자의 어떤 의지가 드러나 있는 거예요. 나 기파랑의 마음의 끝이라도 쫓아가고 싶어입니다. 근데 그 기파랑의 모습이, 기파랑이 지니시던 마음은 무엇인가요? 조약돌, 자걸. 1호라는 지역 냇물 조약돌에 낭이 지니시던 마음의 끝이 있다. 내가 그 끝을 쫓아가고 싶구나. 19체 향가의 특징, 낙구분의 감탄사 보이죠? 아으 작가지가 높아. 눈이 뭐를? 두풀 고깔이요. 그래서 여기에서 고깔이 화랑을 상징한다. 그래서 고깔이 기파랑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눈은 보통 시련을 상징하죠. 잣까지도 예전에 절개로 많이 절개를 많이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잣까지가 너무 높아서 눈은 못 덮을 고깔이다. 이 작가지가 기파랑의 인품을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한 시어가 되겠습니다. 눈이란 것은 어떤 외부적인 시련이라든지 유혹이겠죠. 그래서 기파랑은 시련이나 유혹 따위 모른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기파랑을 추모하면서 나 기파랑을 따라가고 싶어라는 소망을 드러낸 시입니다. 그래서 유년 시절에 대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냥 기파랑이 짱이다 이런 식인 거죠. 상황이 개선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기파랑에 대한 연모의 정서 나타나는 거 맞죠. 자기가 한 일에 대한 후회 역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귿 잣까지는 기파랑의 인품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시어예요. 그래서 추모의 마음이 집약되어 있다. 얘도 맞는 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 시 마저 확인할게요. 다시입니다. 어저 내일이라 황진이 기생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노래 내용은요. 연모의 정서가 많아요. 어저 내일이야. 어저는 감탄사 정도 해석하고 나의 일이야. 그릴 줄을 몰랐더냐 라는 것은 그리다. 즉 그리워할 줄 알았다입니다. 있으랴 하다면 가랴마는 제 구태여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입니다. 즉 붙잡지 않고 보냈어요. 그래서 이 시에 주로 담겨있는 정서는 후회가 되겠습니다. 그리할 줄 몰랐더냐? 그리할 줄 알았어요. 있으라고 했다면 가랴마는, 있으라고 했다면 갔겠느냐만, 있으라고 붙잡았으면 안 갔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보내놓고 그리워하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그래서 자신에 대한 얘는 좀 후회가 있어. 내가 왜 안 잡았지? 입니다. 여기 부분이 조금 해석이 있죠. 이 제9태어가 있으랴 하다면 여기, 원래는 여기다 라고 해서 도치법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있으랴 하다면 제9태여 가랴마는, 그러면 여기 쟤는 임이 된다는 거 알겠나요? 있으라고 했다고 보면 자기가, 즉 우리 이미 구태여 가랴마는 도치법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해석이요. 제9태어가 원래는 여기 밑에 부분에 와야 된다. 그런데 뭐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다 뺀 거예요. 그래서 있어야 되면 가랴마는 제9태어 보내고, 보이나요? 제9태어 보내고, 제9태어가 여기랑 묶여서 해석하면 여기에서 자기는 내가 되는 거죠. 내가 구태여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부분의 시어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와 여기를 행을 나눠버렸죠. 그래서 여기는 행가리, 의도적인 행가리를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견해 알아두세요. 그래서 유년 시절에 대한 기여는 없고요. 반추는 없고요. 상황에 대한 개선 기대도 없습니다. 그냥 후회만 하고 있죠. 님이 올 거야 라는 이런 기대 없습니다. 대상에 대한 연모의 정서 내재되어 있죠. 그 자신의 한 일에 대한 회한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어쨌든 답은 3번인 거 나왔고요. 491번 답 2번인 거 나왔죠. 4번 맞아 볼게요. 자신의 한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 확인했습니다. 예, 493번입니다. A, B, C, D 중 함축적 의미가 나머지과 다른 하나는 되어 있고요. 배우신 분은 아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구름은 카니와 구름은 물론 안개는 무슨 일이냐입니다. 잣거니 밀거니 높은 산에 올라가니 구름은 물론 안개는 무슨 일이냐. 구름과 안개가 엔드 관계예요. 그래서 얘네가 성격이 비슷하겠구나 눈치채셔야 되고요. 산천이 어둡거니 1월을 어찌 보며, 산천이 어두워서 1월을 볼 수가 없다입니다. 1월은 해와 달이잖아요. 고전에서 해와 달은 보통 긍정의 사물이 되는
되는 거고요. 이거가 유배 가사라는 것을 알면은 1월은 당연히 임금님을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월은 어찌 보면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임금님은 어찌 보면 임금님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임금님이 안 보이는 이유는 뭔가요? 구름과 안개 때문에 산천이 어둡다.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 임금님을 가리는 나쁜 해가 되는 거죠. 구름, 안개는요 그냥 해석할 땐 장애물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유배가사임을 감안을 하면은 구름과 안개는 간신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1월은 어찌 보면 지척을 모르는 천리를 바라보랴. 차라리 물가에가 맨 처음엔 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1월을 못 봤기 때문에 물가에 가서 백길이나 보자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수선하게 되었구나 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을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바람과 물결 때문에 어수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신을 상징할 시어 구름, 안개, 바람, 물결입니다. 1월은 임금님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몇 번이 되나요? 네, 493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일단 송민국 정도면은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니까요. 전문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네, 기본서에서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송민국의 특징 중 하나는 우리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가사와 비교를 해보시면요. 이 정도면 한문이 굉장히 적게 사용된 편이에요. 그래서 고유어,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린 글이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요. 대화체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첫 번째 여성을 감녀라고 하고요. 두 번째 여성을 의녀라고 합니다. 감녀와 의녀의 대화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의녀가 중심 화자가 됩니다. 감녀는 보조적인 화자가 되는 거죠. 의녀의 하소연을 유도하기도 하고 위로를 해주기도 합니다. 한번 볼게요. 제, 가난, 저, 각시 본뜻도 한자이고 겨는 저라고 읽어야 된다는 거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국외음화 때문에. 제가는 저각시 본뜻도 한자이고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 저문 날에 누구를 보러 가시는고 하면서 감녀가 질문합니다. 저각시 본 것 같은데 여기서 저각시가 의녀가 되는 거죠. 천상, 백옥경이라는 것은 하늘나라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이잖아요. 그래서 임금님이 계셨던 한양이라고 할까요? 임금님이 계셨던 곳에서 쫓겨나서 지금 유배지에 왔죠. 이 유배지에 온 것을 백옥경에 있다가 하늘나라 백옥경에 있다가 인간세상 즉 하계에 내려왔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 옛날에 백옥경에 있었는데 어찌하여 이별하고 지금 저녁이에요. 누구 보러 가니? 그랬더니 와 너여이고 응 너로구나 하면서 의녀가 이제 대화를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감녀였었죠. 너로구나. 내 사설 내 이야기 좀 들어봐.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계함즉 한가마는 괴다 또 나왔죠. 괴다는 사랑하다. 즉 님에게 사랑받음직 한가마는. 그리고 얼굴은 참고로 문법에서도 나오는데 의미 축소 단어예요. 얼굴이 옛날에는 몸 전체를 얘기했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를 얘기했는데 지금은 여기 사람의 얼굴, 낯만을 얘기하죠. 그래서 의미 축소 단어입니다. 즉 내 몸과 나의 행동이 님에게 사랑받은 한가마는 어찐지 날 보시고 내로다 여기실지 즉 임금님이 너로구나 하면서 여겼다. 즉 나를 사랑해줬다라는 거예요. 나도 님을 믿어 군 뜻이 전혀 없어. 이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굴었던지 반기시는 낯빛이 얘와 어찌 다르신 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거야. 너로구나 하면서 사랑해 주셨는데 반기시는 낯빛이 달라지신 거예요. 임금님이 마음이 조금 변하신 거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너무 이래야 교태야 아양이야 재롱이야 아양과 재롱을 너무 어지럽게 했었나? 난 군 뜻이 없었는데 나쁜 뜻이 없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임금님 마음이 변했대요. 누워 생각하고 일어앉아 헤아리니 내 몸에 지은 죄 산같이 쌓여 있으니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서리법인 거죠. 하늘도 사람도 원망할 수 없다 허물할 수 없다. 서러워서 풀쳐 생각하니 조물주의 탓이다. 그래서 원망을 하기보다는 그냥 조물주의 탓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란 생각 마오. 여기는요 감녀의 대사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감녀가
의녀한테 위로를 해주고 있는 거야. 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라고 하니까 맺힌 일이 있습니다. 다시 의녀가 대상 얘기합니다. 내가 가슴속에 맺힌 일이 있어. 님을 매셔이셔. 님의 일은 알거니.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 있고, 그래서 맺힌 일이라는 것이 님에 대한 걱정이라는 거 아시겠나요? 님이 물 같은 얼굴, 즉 연약한 얼굴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일까 하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춘한 고열은 어찌하여 지내시며 추위 동천은 뉘라서 모셨는고, 즉 봄철의 추위와 쓴 열은 어찌하여 지내시며 가을 겨울 하늘은 뉘라서 모셨는가. 죽조반 조성매에 예와 같이 세시는가. 여기에서 매는 임금님이 잡수시는 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수라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죽 조반, 아침에 먹는 죽이랑 아침 저녁 밥 옛날과 같이 드시는가.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주무시는지. 님 쪽 소식은 어떻게든 알고자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나 사람 올까. 그래서 오늘 시간이 다 지난 거죠. 임금님 보고 싶어서 그런데요. 사람이라는 것은 어쨌든 뭐 내 유배를 풀어준다든지 임금님 소식을 전해줄 사람인 거죠.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잔 말이냐.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에 올라가니 구름은 물론 안개는 무슨 일고. 여기 부분 아까 해석했죠. 그래서 내가 님의 소식이 궁금해서 산에 올라갔는데 구름과 안개 때문에 산천이 어두워요. 그래서 일원을 보지 못합니다. 임금님을 못 봅니다. 그래서 간신 상징한다. 지척을 모르거든 천리를 바라보랴. 서리법인 거죠. 지척, 가까운 거리도 안 보이는데 임금님이 계신 천리를 어떻게 보겠느냐. 그래서 차라리 물가에 가서 백길이나 보려고 했는데 바람이야 물거리야 어수선하게 되었구나. 사공은 어디가 빈배만 걸렸느니. 여기서 빈배에서 시적 화자의 심리 좀 보이죠. 임금님이 임금님이 볼 수 없는 어떤 임금님을 볼 수 없는 어떤 외로운 심리인 거죠.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님 쪽 소식이 더욱 아득한저이고. 그래서 임을 볼 수 있다는 희망이 지금 없습니다. 모처만 초가집이죠. 초가집 찬 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 반벽 청등은 눌 위하여 밝았느냐. 반벽 청등, 청사초동 같은 것을 밝혀 놓았지만 이것이 누구를 위하여 밝혀 놓았느냐. 오르며 내리며 해 뜨며 반이니. 오늘 하루 종일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여기저기 헤매고 다녔더니 적은던 역진, 힘이 떨어져서 풋잠을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님을 보니입니다. 즉 잠이 들어서 잠에서 꿈속에서 임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잠은 갈등 해소의 매개체가 되는 거죠. 근데 갈등이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갈등의 일시적 해소예요.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려면은 유배가 풀려서 임금님을 모시고 있어야 되죠. 근데 이거는 꿈속에서 잠깐 보니까 갈등의 일시적 해소입니다.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구나 하면서 슬퍼하죠. 마음에 먹은 말씀 슬커장 사내고자 하니 눈물이 발아나니 만인들 어이하며. 눈물이 나서 말도 못하겠고 정을 못 다하여 목조차 매어이니 정도 못 나서 목이 매어이니 오전된 개성 박소리 잠은 어찌 깨었던 거입니다. 그래서 아까 간신 4개 정리를 했었잖아요. 구름, 안개, 바람, 물결. 근데 여기에서 개성, 즉 닭소리 역시 잠을 깨우는 거잖아요. 잠이라는 것은 님을 만날 수 있는 매개체인데 그걸 방해했다라고 해서요. 개성도 장애물, 즉 간신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오전된 개성 잠은 어찌 깨었느냐. 어와 허사로다. 이님이 어디 간고. 잠결에 일어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그림자가 날 쫓을 뿐이로다. 여기서 어여쁜은 옛날에 불쌍하다, 가엾다라는 뜻인 거 기억나죠? 의미가 이동된 단어. 차라리 쉬어지어는 죽어서로 해석할게요. 차라리 죽어서 나궐이나 돼서 임계신 창안에 반드시 비채리라입니다. 이것이 나의 다짐인 거 보이나요? 즉 일편단심하겠다라는 거죠. 임을 계속 비추겠다. 일편단심을 맹세합니다. 뭐뭐 하리라 의지가 거죠. 그랬더니 감녀가 뭐라고 하네요? 각신님 다른 대녀 구준비나 대소서. 너 소극적으로 지었네요. 소극적으로 나궐로서 소극적으로 비추지 말고 구준비가 되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렴 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성의 목소리로 우리 힘이 그립다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근데 속이면은 유배온 신하가 임금님이 그립다이고요. 시적 화자의 여성을 설정한 이유는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림을 좀 더 절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시적 화자의 태도와 관련된 문제 많이 나오는데요. 임금님 걱정돼, 임금님 보고 싶어 해서 끝이지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개선되는 희망도 없어요. 이미 다시 불러줄까 이런 것도 없어요. 다만 임금님 걱정돼, 보고 싶다. 예, 이 정도까지 확인을 해볼게요. 문제 두 개는 마무리했습니다. 493번에 3번이었고요. 494번의 답은 1번이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문제풀이는 마무리를 할게요. 다음 시간에 역시 이어서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